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국내 주식으로 아무리 몰려 있어도요. 여기서 정말 제2의 IMF가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풋옵션을 조금만 사도 다 회복하고 훨씬 더 벌고도 남습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자꾸 IMF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얘기를 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IMF냐. 그건 뭐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얼만데. 그랬는데 제가 얼핏 우리 외채 대비 GDP 비율을 한번 봤어요. 이게 IMF가 가장 기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이제 97년부터 쫙 봤더니 글쎄 38%로 지금 거의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저는 역발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단기간에 여러분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서민이 풋옵션밖에 없습니다. 사법고시랑 의대 가는 것보다 풋옵션이 계층 사다리를 한 3, 4배 점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 제2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새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진짜로 IMF가 맞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IMF는요, 그냥 구제금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한 5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외채 대비 GDP 비율인데요. 자, GDP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IMF 때 39%였는데 지금 한 38%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38%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IMF에서 좀 리스크라고 보는 게 50에서 60%.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외채 대비 GDP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은 물어보시겠죠. IMF 때 왜 우리가 39%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거죠? 그때는 우리가 외채 대비 GDP 비율이 많았던 게 아니고요. 단기 외채 비율이 많았어요. 특히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복 투자가 많았고요. 대기업에서 부실이 심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자, 여기 놓고 보시면 외채 대비 GDP 비율이 전 세계 주로 상위권 국가들을 쭉 가져왔는데 뭐 미국은 한 90% 되고요. 영국은 한 2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쭉 밑으로 내려가서 37%밖에 되지가 않아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2 IMF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외환 보유고를 검토해 봤어요. 근데 IMF 때 우리가 한 12조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600조 가지고 있습니다. 아씨, 여기서부터 좀 기분이 이상해지죠? 제2 IMF가 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세 번째는 공공부채인데요. GDP 대비해서 공공부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한 70에서 90% 되면은 IMF가 이제 구제금융의 요건에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이 지금 한 45%에서 50%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근데 IMF 때 우리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야, 어찌됐건 IMF 때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이 15%였는데 지금 45%면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IMF 맞은 건요.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이 아니라 그때 대기업의 단기 외채 비중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IMF가 눈여겨보는 70에서 90%보다는 거의 반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를 넘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데 IMF 당시에는 우리가 한 4.8%, 한 5%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상황이. 근데 유독 두 가지 점이 안 좋았던 건데 단기 외채 비중이 너무 높았고 우리의 사업 구조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유를 사와가지고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한국은 수입 대금을 지불할 외화 보유고가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놓고 보면 야, 지금 지표가 높으니까 IMF 들어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인플레이션도 외환위기 당시에 거의 한 7%였는데 지금 우리가 한 2%대죠. 전 세계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올랐다, 미쳤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을 가면 좀 귀여운 수준이에요. 저는 진짜 죽겠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화 대비 GDP 비율이나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이 IMF 때보다 수치가 많이 올랐다고 이거 IMF 들어가는 거 아니냐, 환율도 올라가고 내수 경기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수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정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망한 것도 유로화로 묶이면서 그렇게 망하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그리스가 단독 화폐를 썼으면 환율이 올라갈 때 그리스 여행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다시 외화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유로화로 묶이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IMF를 맞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좀 독특한 산업 구조, 특히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그러니까 적어도 원유 수입은 해야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팔아가지고 이거를 외화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달러벌이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당시 IMF 때 우리가 수입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외화 잠재 여력이 한 달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름을 들여와야 뭘 다시 제조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IMF를 당한 거지, 지금과는 그때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환 보유고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3개월치 이상의 수입 물가는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지불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풋옵션으로 대박 터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증시가 더 폭락한다, 제2 IMF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민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풋옵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분들은 풋옵션 투자를 안 하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국내 주식으로 아무리 몰려 있어도요, 여기서 정말 제2의 IMF가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풋옵션을 조금만 사도 다 회복하고 훨씬 더 벌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IMF는 풋옵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회이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